산미금속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 증가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9회전이고 PBR은 3.39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 의구심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미금속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순신 방위산업전 성료 신규 파트너십 확대. 김경택 기자가 뉴시스에서 4월 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순신 방위산업전에 참가를 했는데 그 창원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참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해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천무에 적용되는 유도탄체 부품을 전시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향 천무용 유도탄체 공급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 천무가 넥스원에서도 생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무2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K9 자주포와 K21 엔진에 적용되는 커넥팅 로드 및 크랭크 샤프트, 소형 전술 차량 차체 소재 등 뭐 이런 것 등에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장 방문한 사람들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인데 외국인도 약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도 보이고 그렇게 보이네요. 그 무관단이라고 이 군인들이 구경을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주가를 말씀드리면은 14,18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609.7%가 상승했는데 이 합병에 의해서 액면 가격이 500원짜리가 1,000원으로 올라가서 BPS 대비 3.39가 되겠습니다. 243%가 상승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금강공업인데 73.45%, IBKS YG 턴어라운드 신기술 뭐뭐뭐 해가지고 11.72%, 이게 두 개 더하면 한 85%가 넘는데 시장의 푼 주식은 얼마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금강공업의 최대 주주는 안용순 씨로 10.8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미금속을 분석을 끝내고 금강공업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네요. 같은 계열이라고 그러면은 회계 처리가 유사하지 않을까 해서 회사의 설명은 1977년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큰 해머를 보유한 금속형 단조 전문기업입니다. 단조품은 국내외 상용차, 중장비, 선박엔진 발전 설비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상용차 프론트 엑셀 및 스티어링 너클은 지난 40여 년간 현대차 상용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 전기차 때문에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해서 매출도 상용차 중심의 매출액이 제일 많은데 별로 매출 신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은 738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0.5%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경비가 4.2%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9로서 0.03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31억 6,200만 원으로 29%가 감소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6억 5천만 원이나 크게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4.3%로 1.5% 하락했지만 원가상으로 원가회계에는 7.9%로 2% 상승했다라고 결산했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서도 원가회계 손익은 참고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영업이익은 58억 1200만 원으로 30.5%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추가한 게 있습니다. 제가 원가회계는 뉴스로 치면 가짜뉴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 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 비용 빼기 기말재고인데 우리는 이거를 진리로 알고 살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모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업들을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요 단 한 가지다. 매출 원가. 이거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빼는 금액이 많으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가짜 뉴스인 거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저께요.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는 반란 행위다라고 한 한국의 대통령은 원가 회계가 국정에 혼란을 준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원가 회계를 제가 가짜 뉴스로 정의를 이 대통령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반란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네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이제 분식회계는 국가에 대한 반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 반란하지 마시고 스루프스로 가시라고 제가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64억 5,300만 원, 전년도보다 60억 2,200만 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제공품이 101억 원으로 27억 8,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품도 32억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수주액을 찾아봤더니 156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왜 얼마 안 되는가 했더니 주력 제품국인 상용차 부품 매출은 완성차 업체의 생산 계획에 따라 당사의 수주 총액이 결정됩니다. 상용차 부품의 경우 물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대외적인 경영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므로 본 수주 상황 기재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1년 내에 납품되고 즉시 납품해야 되는 것은 수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주문하면 거기에 납기에 맞춰서 열심히 납품하는 거니까 재고관리 납기 충족이니까 수주라기보다는 그냥 오더를 접수해서 주문 접수해서 요구하는 납기에 제때제때 납품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한 730억대인데 수주 잔고가 156억이라는 것은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납품을 위해서 그 제품도 2배가 증가했고 제공품도 크게 증가했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제공품의 증가가 2022년도 보다도 그 2배 이상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도 이렇게 증가했다. 이것을 좀 믿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공품의 급격한 증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출이 거꾸로 3% 줄었는데 그걸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를 단조품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를 그냥 그렇게 왕창 58% 재고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일반 경영으로서 맞는 얘기냐. 전년도에는 안 그랬다 이게. 근데 2025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뭔가 투자회사하고 합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실물이 있는 재고일까? 특히 제공품이 그렇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 분석에서 원재료 가격을 제가 추적하는 것이죠. 재고자산 분식회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이런 유사한 기업을 과거에 좀 수수료를 받고 분석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의뢰한 업체가 어디라고 얘기하긴 어렵고 비밀유지 각서를 썼으니까 그 제공품이 이거는 좀 허위인 것 같소라고 조용히 얘기를 했죠. 그 경영 오나의 그 자제분인데 이세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결산서를 이거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공품이 갑자기 늘어난 거 이런 경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63억 1,3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상품 매입액 표기는 표준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범위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밑에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332억 원으로 6.9%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4.2% 감소했고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40억 3,700만 원을 뺀 307억 8,4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3.7%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3.7%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의 차이는 왜 차이가 나나 추적을 해보면 재고자산 명세에 이 금액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밑작품의 증감. 그러니까 아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원재료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곡이 되죠.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가 왜곡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하게 밑작품의 증가액만큼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자,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74억 8,100만 원 나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68억 6,5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6억 1,6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착복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무슨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평가 손실이요. 4억 5,300만 원. 그래도 1억 6,400만 원 어디다가 돈을 착복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3년 연속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사업보고서 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를 2024년도도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 현금이 900만 원뿐이 안 나갔는데 재고는 어떻게 3억 7,400만 원이 증가도 아니고 거꾸로 줄었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3억 8,300만 원 차이가 재고가 이거는 재고가 줄었다. 그러면 요거를 해더라도 3억 2,400만 원
이게 재고는 또 재고를 어디다 또 팔아먹었느냐고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원가 회계후 영업이익 차이 26억 5천만 원은 재고 증가액, 가공비 배부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경비, 인건비가 82억 4,800만 원으로 4.6%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122명으로 2명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평균 임금이 내려갔어요. 아마 잔업 같은 거를 좀 줄였을까? 그렇게 되게 본봉은 안 줄였겠죠. 외주 가공비 3.3%, 외주 가공비는 인상시켜주고 직원들의 월급은 깎았다. 그 외주 가공비를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단조품 하는 회사니까 아마 그 열처리를 외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 단조를 하니까 1.9% 감소했는데 산업용 전기는 단가가 올랐는데 그만큼 그 작업량이 줄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광열비도 14.5%니까 그만큼 이 작업량이 줄었다 하는데 이런 게 모순이 되죠. 제공품은 왕창 늘었다 그러면 전력비도 많이 썼어야 되고 제품 증가도 했으면은 수도광열비 이런 것도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건 내려가는데 재고만 그렇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안 맞아, 모순이다 이거죠.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간다 이게 재고자산 분식회계에 대해서.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3.9회전으로 2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슬로픈율도 떨어졌고요. 동일 방향이면 일단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투자자본 이익률 2%로 2.2% 하락했고 총자산 회전율 0.44에서 0.39로 떨어졌습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 매출채권 수금 속도 6.1회전으로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이런 거는 바람직합니다. 두통 ROI 회전율, T회전율이라는 게 있고요. 자본회수율 3.4%로서 2.6% 하락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이것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회전율도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3.2% 하락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조품 이런 것들은 중량 장사이기 때문에 중량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은 비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그 단순 평균으로 9%인데 이게 품목들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4.67% 범위 내에서 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매출액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동차 부품 쪽의 매출액이 44.67% 포션입니다. 중장비 부품도 있고 선박 엔진도 있고 방산 부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비중이 작죠.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요약해 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한 거로 나오고 판매 가격은 상승으로 반대로 나타납니다. 입증 실패입니다. 입증 실패면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 회사가 반증을 하기까지는 제 이론은 유효한 것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118억 7,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영업만이 아니고 이제 종합적인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35억 3,300만 원, EMS FEM 최종 48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5억 9,2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전년도는 204억이나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채권자 자유현금으로 24억 8,700만 원 돈을 가져갔다는 뜻이고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0.8%로 내려갔습니다. 주주 자유현금으로 172억 원을 회사에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유상증자가 58억 8,700만 원이 있었고 2023년도에도 거의 60억 가까이 유상증자를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합병으로 인한 자본 변동이 돈이 들어온 게 114억 원, 그래서 172억 7천만 원이 요게 일치를 합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2배로 답보 상태고요. 그 이익잉여금률 28.3%로 32.7% 하락했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를 4.2%가 실적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5% 더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수요가 그만큼 자꾸 떨어지고 또 다른 경영경비도 줄여야 될 형편으로 봤습니다. 영업이익은 10%만 더 내려간다고 봤을 때 매출액이 698억 원. 제가 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예측을 하는데 실적보다 낮게 예측을 하게 되네요. 이 5.4%만큼 감소가 되니까 스루폿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재료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5.4% 해가지고 이것을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698억 매출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납품 단가 하나라고 봅시다. 단조품 키로당 69,800원인데 요거로 판매하게 되면은 2,847원이 남는다. 이거 가지고는 이게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이익을 낼 거냐? 재고 회전율이 3.9%뿐이 안 되는데 제공품을 줄이고 제품을 더 납품을 하고 그 방법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회사가 노력을 한다면은 아니면은 생산을 좀 줄이든지 그래서 재고를 줄여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면은 그 단가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7815원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운영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800원짜리가 6,000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가 회계로 예측도 해봅니다. 총 제조비용이 66,762원인데 재고가 30% 감소한다면은 매출원가는 71,698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재고가 30% 증가한다면 매출원가가 61,826원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10,000원 돈이 내려가도 동일한 그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동일한 이 영업이익 목표를 가져봤을 때 재고가 감소할 때는 81,000원 정도에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71,000원이니까 1,000원 가까이 싸게 팔아도 영업이익은 남는다. 이게 원가 회계의 이중의 잣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진리는 있을 수 없으니까 영업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79,000원으로 그 견적서를 현대차한테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뭔 얘기냐? 스루프 쪽에서는 69,800원인데 가격은 맨날 후려친다고 얘기하는데 부풀린 견적을 안 해도 76,00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루프상으로는 69,800원에 팔아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이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원가 회계는 이 가격으로 팔면은 적자가 되는 겁니다. 5,900원. 그래서 스루프대로 더 매출 증가를 15.8% 했을 때 이익이 나느냐? 못 벗어납니다. 재고가 감소하니까 영업 손실을 못 벗어납니다. 저 비교를 해보면은요.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프 회계는 69,800원에 팔면은 2,847원이 남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 손실 5,911억 원, 아니 11원, 재고 증가 시에는 3,960원으로 원가 회계보다 아니 스루프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1,114원이 더 많게 결산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쪽에서는 그 매출을 8만 원대로 올리면은 6천 원이 남는데 스루프는 재고가 감소해서 매출 원가가 올라가니까 거꾸로 영업 손실이 나더라. 이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공품이나 재고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 예측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원가 회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좀 더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공품을 과잉 생산했다고 보면은 제닛 앨런 언니께서 얘기해 준 대로 과잉 생산하지 마세요. 부풀리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로스차일드 글로벌 금융자본 여사가 그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얘기 다시 했다는데 원가 회계까지 쓰레기통에 같이 버려라 라고만 말만 해주면은 이 세상은 급변할 것입니다. 제아기론 편집증에 제가 걸렸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은 그 편집증은 전일성, 진실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 비교까지 해가면서 제 논리를 피력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산업주의 병폐 속에서 스루프 회계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번개가 치고 있는 중인데 저의 외로운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가 회계의 세계적 확장으로 우리의 두뇌는 위축되어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를 절단당했기 때문이다. 원가 생산성으로. 원가 세계 세력은 막강하고 스루프 세계 세력은 어떠냐? 미약하는데 비밀병기로서 이스라엘은 아마 스루프 회계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루프 회계를 유대인 골드렛 양자 물리학 박사가 착안해 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